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 36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다 보면 작은 희망의 불빛도 함께 보일 거예요. 어느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건 게으르게 살아서도 준비를 안 해서도 실수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사회는 늙음을 마치 잘못의 결과처럼 대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버스를 타도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통과해버리고 길에서 마주치는 거울 속 얼굴은 어느 날부터 낯선 노인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마음의 온도 36에서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두렵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70대들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름들은 모두 가명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봤을지도 모를 얼굴들이에요. 마음의 온도 36은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와 때로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는 공간이에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느 회사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던 이제 72이 된 한석태라는 남자입니다. 한석태 어르신은 IMF 때 명예퇴직을 했어요. 퇴직하던 날 회사 앞에서 동료들이 수고했다며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알람 없이 눈 떠도 좋고 아침마다 출근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좋고 늦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호사였나 싶었죠. 그런데 그 쉬는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앞으로 20년일지 모른다는 걸 천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기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예순에 은퇴해서 80까지 산다고 치면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도 7만 시간이 남는다더라. 그 말을 들은 날 밤 한석태 어르신은 희한하게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7만 시간이라니 그 긴 시간을 나는 뭘 하면서 버텨야 하지?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졌던 빈 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석태 어르신에게는 오래된 전화번호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 오래전 군대 동기들까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수첩. 그 수첩의 어떤 이름 옆에는 붉은 펜으로 작은 줄이 그어져 있어요. 처음 빨간 줄을 그은 건 같이 퇴직했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 벌써? 놀람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이름 옆에 빨간 줄 하나를 그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빨간 줄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암으로 떠난 친구,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간 동기,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까지. 어느 날 문득 한석태 어르신은 그 수첩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 이름도 누군가의 수첩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워지겠지? 그 순간 묘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살아있는 것과 기억되는 것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 퇴직 후 한석태 어르신은 집에서 밥을 세 끼 다 먹는다고 해서 요즘 말로 삼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싫었어요. 마치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 집에서 밥만 축내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점심은 밖에서 해결해 보기도 했지만 막상 밖에 나가보면 혼자 밥 먹는 노인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칠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은 각자 바쁩니다. 아내는 집안일에, 아이들은 회사와 육아에 쫓깁니다. 한석태 어르신은 가끔 전자레인지에 돌린 식판을 혼자 식탁에 올려놓고 천천히 밥을 씹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오랜 세월을 버틴 걸까? 외로움은 항상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에서 조용히 스며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68살의 이태수 어르신입니다. 이태수 어르신은 한때 작은 사업을 했습니다. 나름 직원도 있고 집에도 조금씩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해 사업이 한번 크게 휘청거리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빚은 쌓이고 집은 정리해야 했고 결국 아내와도 헤어지게 됐어요. 잠시 노숙을 하고 쪽방에서 지내고 지금은 겨우 임대주택 한 칸에 살고 있습니다. 이태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늙을 줄 알았지. 소파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낡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그는 밤마다 TV를 봅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은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아주 위험한 생각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 듯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이건 벌 받는 거다. 재미있는 건, 아니, 어쩌면 너무 슬픈 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믿는 편이 덜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구조, 시대, 운, 그 복잡한 것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단순하게 정리하면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은 때로 진실보다 단순한 설명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70살의 김금자 어르신입니다. 김금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느 날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더 맞다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도망쳐 봐야겠다는 마음으로요. 친척 집에 아이를 맡기고 새벽부터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맡겼던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못 찾겠다는 말. 그날 이후로 김금자 어르신의 시간은 조금 엉켜버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이까지 이렇게 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 후로 김금자 어르신은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2알을 받으면 1알만 먹고 1알은 서랍에 넣어둡니다. 또 다른 날 2알을 받으면 또 1알은 남깁니다. 시간이 흐르며 서랍 속 약봉지는 조금씩 위로 쌓여갑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그 약을 보고 놀라 묻습니다. 이 약 다 왜 모아두셨어요? 김금자 어르신은 너무도 담담하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지. 돈도 없고 나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이 더 들어 쓰러져도 누가 발견해 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라도 준비해놔야 불안이 좀 줄어들어. 그 말은 듣는 사람의 가슴을 조용히 찢습니다. 살아갈 준비 대신 떠날 준비가 노후 준비가 되어버린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비슷한 마음을 품고 있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통계를 보면 가장 위험한 연령대는 젊은 층이 아니라 노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잘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우울해. 이렇게 직접 말하는 대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의 통증은 때로 마음이 보내는 암호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필요한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면 민폐 같아서 혹은 창피해서 대신 몸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여기 좀 봐달라고. 어느 심리학자는 지금 늙어가는 남자들은 속이 비어있는 공룡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땐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숨 쉴 틈 없이 달렸어요. 그동안 늙어서 어떻게 살아라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노후를 준비하라는 제대로 된 메시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라, 참고 버텨라 이 말만 들으며 살아왔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이 드셨으니 쉬세요라는 말을 듣고 세상 한가운데서 조용히 밀려납니다. 아직은 마음속에 불이 살아있는데 쓸 곳이 없어요. 그 허탈함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때로는 세상을 향한 분노로 뒤틀려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충격적인 노인 범죄를 접할 때마다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어떻게 나이가 저렇게 많으신 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하지만 그 뒤에는 나는 더 이상 아무도 아닌 존재라는 지독한 상실감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가 너무 어두워진 것 같지요? 마음의 온도 36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뒤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빛을 찾아내고 싶은 채널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비슷한 나이지만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김덕자 어르신은 73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한 우울증을 겪었어요. 잠이 오지 않고
밥맛이 없고 살 이유를 찾기 힘들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조금씩 숨이 돌아오면서 김덕자 어르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분명히 또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지역에서 진행하는 노인 우울 상담 교육을 신청합니다. 필기하며 배우고 경청하는 법을 다시 익히고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은 상처를 남기는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방문한 집에서 어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밥 먹으면서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해. 그 말을 들으며 김덕자 어르신은 예전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 한 번만 더 버텨볼까요? 상담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덕자 어르신은 종종 울컥합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결국 위로받고 오는 건 나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나도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건 상대방의 생을 붙잡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5번째 주인공은 79의 최종수 어르신입니다. 최종수 어르신은 젊을 때 무역 일을 했어요. 외국어도 좀 하고 사람 상대도 잘하는 편이었죠. 퇴직 후 한동안은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봉사 겸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한자를 좋아할까? 내 발음이 촌스럽다고 웃으면 어쩌지?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시작해보니 아이들의 눈빛은 생각보다 꽤 반짝반짝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옛날 사람도 이렇게 썼어요? 질문들은 끝이 없었고 그 질문을 하나씩 받다 보니 최종수 어르신의 가슴 속에서도 오랜만에 어떤 불빛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손주 같지요? 그래서 더 씻고 더 깨끗이 하고 가요. 혹시라도 냄새 날까봐, 아이들이 싫어할까봐. 참 신기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다시 꾸미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업을 하다 보니 최종수 어르신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한자를 배울 수 있는 책을 만들면 어떨까? 그날부터 최종수 어르신의 작은 방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늘어났습니다. 글자 옆에 그림을 그려보고 놀이처럼 쓸 수 있는 워크북을 만들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도 내보았어요. 은행과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라는 시선도 받았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교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종수 어르신에게 돈보다 더 큰 것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내일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작은 실버워크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만든 사람은 김영록 어르신입니다. 김영록 어르신은 은퇴 후 집에서 한동안 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어요. 아, 노인이 놀면 몸도 마음도 같이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일하고 싶은 사람들 분명 더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필요한 일과 연결해주는 다리를 한번 놓아볼까? 실버워크 센터에는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거리가 종종 들어옵니다. 작은 심부름, 도서관 책 정리, 택배 상자 분류, 행사 안내 도우미 같은 일들. 수입이 크진 않지만 여기서 일을 받는 어르신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김없이 말합니다. 집에서 TV만 보다가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기분이 났네. 또 어떤 지역에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두부를 만드는 작은 사회적 기업도 있어요. 콩을 불리고 두부를 누르고 배달을 돌고 직접 마케팅도 고민합니다. 대기업 제품과 경쟁해야 해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들지. 근데 이렇게 땀 흘려서 누군가가 먹을 걸 만들어준다는 게 참 고맙지 뭐. 이 자리에서 받는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월급은 돈만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라는 사회의 인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어쩌면 어떤 이야기는 너무 내 얘기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장면은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중심에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남은 7만 시간을 나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공포로 채울 것인가, 조금이라도 온기로 채울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주 작지만 함께 생각해 볼 만한 3가지 온도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도, 나는 벌을 받는 중이 아니다. 내가 지금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까지 아픈 건 내가 게을러서도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벌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시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한석태, 이태수, 김금자 어르신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요. 이건 벌이야라는 생각은 우리 마음을 더 작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벌이 아니라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참 많이 애썼다는 인정입니다. 두 번째 온도,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기. 쓸모있다는 말은 뭔가 효율과 성과를 떠올리게 합니다. 젊을 때는 그게 중요했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조금 다른 단어가 더 어울려요. 바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이 있어서 좋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필요한 사람의 자리입니다. 김덕자 어르신처럼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거나, 최종수 어르신처럼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거나, 김영록 어르신처럼 다른 노인들과 일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어땠니? 라고 물어봐주는 것도, 옆집 어르신에게 김치 조금 남아서 가져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다 누군가에게는 큰 필요입니다. 세 번째 온도, 도움 요청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혹시 요즘 잠이 잘 오지 않고 밥맛이 없고 기운이 하나도 나지 않고 가끔은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도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지쳤다는 신호예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기관, 혹은 당신을 걱정해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인에게 나 요즘 좀 힘들어. 이 한 문장을 건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7만 시간의 공포는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두렵다고 말하는 노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작은 역할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님, 누군가의 선배, 누군가의 이웃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그 길을 향해 걷고 있어요. 마음의 온도 36은 그 길 위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기를, 당신의 남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온기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밤이 너무 차갑지 않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같이 걸어요. 당신의 마음의 온기를 전하는 채널, 마음의 온도 36입니다.